다가오는 2월 드니빌레브의 스페이스 오페라 듄이 파트 2로 돌아옵니다. 이번 편에선 본격적으로 폴 아트레이데스가 프레멘 부족을 이끌며 하코넨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데요. 전편에선 볼 수 없었던 장대한 스케일의 전투 장면과 선명한 갈등 구도가 예고되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죠. 이 때문에 영화의 원작인 소설 듄의 배경 서사에도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듄의 서사와 설정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인류의 지난 역사를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원작자인 프랭크 허버트도 소설을 쓰면서 과거의 사회 질서와 문화적 특징들을 차용했죠. 과연 그는 인류의 현재보다 과거를 닮아 있는 듄의 설정과 스토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듄에서 그려내는 미래엔 민주주의가 아닌 봉건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관장하는 가문이 있고 그 가문의 권력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문이 광년 단위의 방대한 우주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작 듄에선 소위 알려진 우주를 지배하는 코리노 가문의 파디샤 황제를 구심점으로 삼아 각 행성마다 영주 가문을 파견해 통치하도록 합니다. 듄 1편에서 아라키스 행성에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파견된 것처럼 말이죠. 봉건제가 파생된 중세시대 유럽은 이른바 확장과 분배의 시대였습니다. 국왕이 신하들의 군사력을 동원해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한 토지의 일부를 신하들에게 전리품처럼 하사하며 지역 행정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었죠. 이 때문에 점령된 지역에 살고 있던 자유민들은 새로운 주종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지역을 관장하는 귀족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노동력과 군사력을 제공하는 시기였죠. 결국 지방귀족들은 영주와 제후의 지위까지 얻게 되며 세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지방의 힘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국왕의 지위는 약화됐고 중앙집권화된 힘도 쪼개지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권력의 추는 급격하게 영주들에게 쏠리게 됩니다. 급기야 봉건제의 서막을 알린 프랑크 왕국의 카롤로스 왕조가 왕위를 이어갈 후손을 내놓지 못하자 유력 제후들이 모여 선거를 통해 군주를 선출하는 선거 군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선출된 군주는 다른 제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선출된 만큼 정통성은 물론 장악력도 약했죠. 결국 국왕의 실권을 제후들이 나눠 갖고 그렇게 커진 제후들의 힘에 군소 영주들이 도전하는 이른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듄의 왕조 간 권력 양상도 이런 중세 유럽을 닮아 있습니다. 1만 년에 걸쳐 황실 가문으로 군림한 코리노 가문은 코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은하계를 지배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코리노 가문의 샤담 4세가 하코넨 가문과 협력해 폴 아트레이데스 세력을 무너뜨리려다 실패하며 폴이 파디샤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결국 권력의 추가 다시 아트레이데스 가문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조차 하나의 전쟁으로 인해 무너지고 가문 간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모습은 수많은 가문의 알력 다툼으로 가득했던 중세시대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어쩌면 프랭크가 봉건제 설정을 차용한 건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폐해와 기존 질서를 뒤흔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설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듄의 설정을 납득하기 위해선 원작 속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기계를 앞세워 거대한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터미네이터 속 스카이넷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억압하는 지경에 이르자 인간들은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계에 맞서는 전쟁을 불사했죠. 이 전쟁이 바로 버틀레리안 지하드입니다. 인간의 주체성을 되찾기 위해 기계에 맞서는 모습은 인류의 근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초 영국 노동계층을 중심으로 벌어진 러다이트 운동이 그것이죠.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공장엔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던 노동자들은 이 기계들을 파괴하며 노동권익 보호를 외쳤죠. 하지만 이 운동은 기계를 통한 산업화라는 필연적인 역사 앞에서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러다이트 운동과 달리 성공을 거둔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듄에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컴퓨터의 데이터 분석 대신 논리적인 사고로 현상을 분석하도록 훈련된 멘타트가 생겨났고 우주의 질서를 관찰하며 예지력을 키운
베네 게세리트가 등장하며 인간 중심의 질서로 재편됐죠. 이처럼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인간이라는 듄의 설정은 프랭크가 이 소설을 썼던 1960년대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엔 반도체와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컴퓨터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졌고 고차원적인 계산을 요하는 우주항공 산업이나 첨단 기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도와주던 존재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된 변곡점이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프랭크가 듄에 녹여낸 설정들을 보면 기계가 주체가 되는 세상을 우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 현대사회는 인류가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기존 질서의 전복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기계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정말 듄과 같은 미래가 펼쳐질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스파이스입니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열쇠이며 행성끼리 교류하며 문명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이기 때문이죠.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듄의 캐치프레이즈는 과거 유럽에서 유행했던 향신료를 지배하는 자가 유럽을 지배한다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실제 향신료도 영어로 스파이스라 적는다는 측면에서 이 둘의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당시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는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와 아시아 일대에서 수입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했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 향신료는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재화이자 유럽의 의료 문화와 식문화를 뒤바꿀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프랭크는 여기에 한 수를 더 떠 스파이스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물질로 만들고 전 우주에서 딱 한 곳, 바로 아라키스 행성에서만 생산된다는 설정을 통해 중요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듄에서 스파이스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인간의 수명을 수백 년 단위로 늘려주고 베네 게세리트의 예지력을 높여주며 초광속 여행을 주도하는 항법사들의 예지력을 높여 안전한 항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물질이죠. 실제로 향신료가 유럽에 전파됐을 때 듄의 스파이스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추는 감기나 장 관련 질환 치료에 효능을 보였는데 작은 질병으로도 쉽게 죽었던 당시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거나 음식의 부패를 막는 용도로도 사용된 만큼 위생이 생존과 직결되던 시절에 전대미문의 변혁을 가져온 존재였죠. 덩달아 향신료의 이국적인 풍미는 고급진 음식의 지표가 되며 자본을 지닌 귀족들의 최우선 타겟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목도한 유럽 국가들은 향신료가 세계 경제의 판도, 더 나아가 새로운 패권 구도를 결정지을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유럽이 타대륙들을 개척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근대 문명의 막이 올랐죠. 이 같은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당시 향신료가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된 미래를 예지하게끔 돕는 존재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듄에서 스파이스가 우주와 인간의 질서를 예지하게 돕는다는 설정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듄에서 프레멘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라키스 행성에 최적화된 생존 본능과 전투력을 통해 황제의 군대인 사다오카와 필적할 만큼 강력한 힘을 자랑하죠. 프랭크는 프레멘족을 만들면서 중동 유목민족인 베두인족을 참고했는데 이들의 역사 역시 프레멘의 역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두인의 어원을 살펴보면 바다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아랍어로 사막의 거주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막을 유랑하며 척박한 환경에서의 자생력을 키워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랑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은 곳곳에 토착민과의 분쟁이 잦았는데 이로 인해 무자비한 학살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듄에서도 프레멘족이 아라키스 행성을 지배하던 하코넨 가문에게 무참히 학살을 당한 역사를 겪었다는 걸 보면 실제 베두인족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있죠. 더불어 베두인족은 혈연주의와 부족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하며 집단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이 모욕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부족의 명예를 위해선 무자비한 싸움도 불사하죠. 듄 1편에서 부족의 명예를 위해 폴과 죽음을 건 대결을 펼치는 자미스의 모습에서도 명예를 중시하는 베두인족의 특징이 엿보입니다. 특히 싸울 때 단검을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 베두인족의 수장들이 관습에 따라 항상 단검을 차고 다니며 전투나 사냥에 활용한다는 특징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두인족은 그 어느 부족이나 국가보다도 종교적인 신념으로 뭉친 집단입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선지자 무함마드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은 리산 알가입이라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프레멘족의 모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막이라는 배경, 학살과 핍박으로 얼룩진 유랑의 역사, 그리고 강력한 부족적 신념을 바탕으로 구원자를 신봉하는 모습, 프레멘족의 존재가 듄의 서사적 구심점을 관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베두인족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작 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류 역사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록 스토리와 설정들이 난해하게 다가오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우리가 빚어온 역사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게 느껴지죠. 과연 이번 듄 파트 2에선 어떤 스토리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지 실로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